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공사를 재개토록 공고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가운데 야권에서 일고 있는 통합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 네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원내 교섭단체 사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오늘 첫 대담의 주제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공론화위원회 발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키워드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오르코기 원전 공사 공사를 다시 하게 된 상황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때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세 달 동안의 일단 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찬성 의견이 굉장히 많았죠. 예상 밖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각 당의 반응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희 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원전을 축소하는 정책에 대해서 권고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정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우리가 뭐 재판을 하면 참여 재판하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런 그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당연한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시지탄이지만 어쨌든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불필요한 과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의 사과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론화의 사회적 비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 지체 때문에 약 1,000억 원의 직접 비용이 들었고 실제 공론화위원회가 몇십억 드는 거야 얼마 안 되지만 공사 지체라든지 혹은 또 사회적 갈등 그리고 친인도 하락 이런 것까지 따지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큰데 이 과정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과연 공론화를 넘기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사실은 공론화를 안 넘겨야 될 걸 공론화 넘긴다든지 공론화를 넘겨야 될 걸 안 넘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정부가 판단하기 힘든 사안을 공론화 넘겨서 당연히 지지층을 갖다가 피하는 지지층 비판을 피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공론화가 과연 필요한 건지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탁받은 기간 동안 자신들의 책임하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확실하지 않다고 혹시나 비판받을지 몰라서 이와 같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명목으로 자기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책임 정치에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대통령 사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방금 우리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불필요한 일을 좀 한 거 아닌가. 우선 3개월 동안의 그 손실,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 혼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최고 정책 결정자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그것을 공론화위원회 뒤에 숨어 있거나 또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뒤에 숨어 있거나 그래서 사실은 열렬한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좀 피해가는 그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전체를 보시고요. 국민 전체를 보시고 정책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을 자꾸 만들어서 사실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월권 기구입니다. 월권 기구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그 기구에서 이번에 판단이 다른 판단,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중단하고자 했던 그런 것과 좀 다른 판단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존중하고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신고리 오르코기에 지금 현재 투자된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신공법으로 지진에 좀 강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건설을 하고 사실은 오래된 원전이 수명이 다했을 때 셧다운 시키는 그리고 탈원전으로 가려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대체 에너지입니다. 대체 에너지와 에너지 수급 계획,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계획 이 계획에 같이 서서
탈원전 과정을 가야 되는데 예.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일단 중단하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3개월 동안 공론화 해봅시다. 이렇게 정부 정책을 실험적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른정당. 뭐 더 덧붙이고 말 것 할 거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갈등,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뭐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 가장 최첨단의 기술이라는 원전이 그 수출 문제도 막히고 했던 것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이렇게 혼란을 만들었던 대통령, 정부 여당 책임지고 사과해야죠. 예. 그리고 그 이렇게 중요하고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우려했던 건 뭐냐면 미래 세대의 의견에 대해서도 좀 참고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중단한다고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예. 그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될 거고 이참에 두 번째는 그 중요한 결정마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 예. 그 다음에 오늘 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아전인수로 해석하려는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라도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옳은 결정이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존중하지만 일단 대통령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야3당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현 대변인께서 좀 이야기를 좀 일단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 그와 같이 맞물려서 자, 방금의 야당들의 주장, 그러니까 대통령 사과에 대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탈원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결정이 이제 쉽게 오늘 이런 결정으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예. 일단 대통령 입장 표명은 아마 조만간 뭐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게 그 당초에는 어쨌든 그 오리코기를 멈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매몰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를 아마 공론위원들이 아마 감안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당장 지금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예. 60년 정도는 지나야 이게 완전히 탈원전이 되는데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른 에너지 그 정책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올바른 어떤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우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제 뭐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아무리 이제 결정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핵 관련 단체들은 이제 존중을 하지만 핵 관련 운동 계속 할 거고 또 시민단체 일부 지역 시민단체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갈등을 봉합하려면 또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언론에 지금 나온 걸로 보면 그 핵 관련 단체들이 대체로 좀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를 통해서 이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장기적인 플랜을 같이 국회가 논의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회라는 게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라고 만드는 대의기구 아닙니까? 예. 국민의 대표 기관인데 국회는 논의에서 빠져 있고 예, 예. 새로운 그 무슨 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예. 거기에 이렇게 책임을 주고 거기 권고에 따르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책임 있게 결정을 해 나가는 게 옳다. 예. 그래서 추후에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도였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만은 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회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과연 공론화라는 절차를 밟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변인께서 예. 수기 민주주의 이번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건데 직접 민주주의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민주당 여당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직접 민주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못 해석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우 정치, 그 잘못된 대중의 의사에 따라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정치가 될 수가 있죠. 실제로 대한민국이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권을 잡은 기간 동안만큼은 책임하에서 비록 국민과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권이 정확하게 이것이 국민이 가야 할 정확한 길이다라고 판단할 때는 약간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맡겨주는데 앞으로 모든 일을 만약에 수기 정치라는 이름으로 혹은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다 맡겨버리면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효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반드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 대변인. 글쎄요, 뭐 여론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론을 폄훼해서는 안 되지만은 사실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어진 정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일들을 이런 식으로 수기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라는 거는 국민으로부터 5년 동안 국가의 정책을,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서 진행을 하라는
큰 그 권능을 위임받았는데 예. 중요한 결정 사안 순간순간마다 지지자들의 얹혀서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혹은 그 결정을 유보하거나 이런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겠습니까? 예. 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기민주주의 여론 정치 이런 게 위험한 게 사실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원전이 어떤 기술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 이 위험성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또 달라지고 예.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게 에너지 정책이 뭐 50년, 10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넣을 수 있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열어놓고 진행이 되어야지 모든 예. 걸 다 이런 식으로 그때 결정을 하면 나중에 얼마나 큰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24일 날 이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겠죠. 공관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이제 재개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도 나왔지만 원전 안전성 확보, 국민들이 걱정이 없도록 그런 대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변호사 출신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자, MH그룹이라는 곳에서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 보이콧 발언을 한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억측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뭐 어제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이 퍼포먼스까지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먼저 각 당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바른정당 박주민 네. 먼저 하실래요? 일단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 그 대통령이라는 지위에서 수감자의 지위로 떨어져서 힘든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MH그룹이라는 데서 주장하고 있는 게 얼마나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일부 보도를 보면은 MH그룹이 직접 와서 조사한 적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누가 의뢰해서 이런 식의 보도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현실을 잘 모르는 CNN 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많은 그 세계인들이 예. 대한민국을 얼마나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예.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인지 예. 아니면 일부 극렬 지지자들 의뢰를 했던 극렬 지지자들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정치적인 의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도 저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서 좀 예. 이런 거는 좀 자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과 하여튼 대한민국 법률 하에서 재판이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변인. 예.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인권 침해인가 아닌가? 자, 친박 지지단체들은 이제 이번 주말에 여기 집회도 예정돼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사실은 MH그룹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예. 이야기 신문을 보도를 본다 하더라도 예. 기존 박 변호인단 자체도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어서 아마 극렬 지지자 이쪽 같은데 예. 그것도 아마 해외에 있는 사람들 주로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아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 하에서 구치소 시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같은 수감자 입장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가 평가를 유치도 않고 우리 당의 입장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혹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부당한 정치 보복에 의한 장기 구금 문제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려를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 대변인. 네. 일단 국내 재판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국제 정치화를 시도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MH그룹의 실체도 불분명하고 누가 선임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보려면 와서 면담도 하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실체가 불분명하지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직접 선임 안 했지만 또 이게 나와 의사와 반하지 내 의사가 아니라든지 이런 얘기는 직접 없었거든요. 그리고 보면 어느 정도 약간 호응한다든지 그런 걸 보이는데 사실은 국내 재판에 지금 변호인들 다 사임하고 지금 선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절차 문제 있더라면 사실 국내 재판에 집중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맞지 이거를 유엔으로 끌고 가서 정치 이슈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양 말씀하셨으니까 이
결국에는 걸석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이 뭐 강제로 보통 인치는 가능하겠지만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걸로 보고요. 예. 어쨌든 뭐 국선 변호인 선임하면 예. 걸석 재판으로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꽤 많이 걸린다는 게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얘기인 것 같던데. 네, 근데 이게 기록 분량이 한 10만 페이지 정도 되지 예,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검찰에서 그 증인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접견을 해야 돼요. 접견을 해서 어떤 걸 신문할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접견이 아마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인들이 아마 실제로 역할이 많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뭐 재판부가 예. 재판부 중에 뭐 수석이나 배석 판사들이 예. 아마 직권으로 그 변호인이나 아니면 피고인을 위해서 몇 예. 가지 정도 질문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안 받고 정치 투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 선서를 하시면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됐고 국회 의결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형사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물론 피고인으로서 자기 방어 권리도 있고 뭐 인권도 존중돼야 되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칩니다만은 일반 피고인이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예. 재판에 임해주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예. 법원의 판결을 받고 그걸 존중하는 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MH그룹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물론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면담을 했거나 이런 게 저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뭐 해외에 있는 극렬 지지자들이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다고 손칩니다만은 이게 과연 국내법의 어떤 재판 과정에 유리한 부분일 것이냐. 사실 이게 정치화된다고 해서 결코 그 뭐 뒤바뀌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권 침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구치소에 있어봤는데 학생운동에서 있어봤는데 보통 독방이 그 제가 1m 83인데 딱 누우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의 한 평이 채 안 되는 어제 노회찬 건데. 의원이 시연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정도인데 예. 지금 실제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있는 곳은 한 일반 수용자의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지 또 뭐 그 구치소 내에서 예. 어떤 걸 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말하는지 좀 납득이 사실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4년 이상 대한민국을 통치해 왔잖아요. 대통령으로서 그 법률을 좀 따르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해요. 멀지 않지만은 지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때부터 최순실 등으로 인한 뭐 국정농단이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했으니까 돌아보면은 큰 줄기는 그거예요. 검찰 수사 못 받겠다. 특검 수사 못 받겠다. 탄핵 인정 못 하겠다. 그리고 와서 이제는 재판도 못 받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한때나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법치에 의해서 나라가 굴러간다는 거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당신과 그 주변 인물들로 인해서 보수 세력이 괴멸됐습니다. 예. 당신께서 저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이렇게 괴멸된 보수를 새로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괴멸되어 있고 망가져 있고 4분 오열되어 있는 보수 세력을 더 공고하게 깨놓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좀 말문을 트게 해주셨는데 우리 박 대변인께서 감사드리고요. 자, 자유한국당이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그 전에 예. 조금 전에 그 뭐 재판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 해야 그 되죠. 부분 언급을 한번 하시죠. 뭐. 예. 뭐 언급이 아니고 재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뭐 정치적 투쟁을 하게 돼서 뭐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치적 투쟁으로 몰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비록 잘못한 거 많지만 그동안 자기가 피고인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서 최대한 사법부의 를 존중하면서 제대로 순응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비록 어느 경우에
뭐 대통령이 그날 행사해서 압수수색 연락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또 피고인의 권리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피고인의 불출석은. 그런 경우에 왜 갑자기 그러면 이번에 재판을 거부하게 되냐. 그 이유는 바로 전날에 그 발표 때문입니다. 청와대에서 구속기간 재연장을 하기 위해서 시점에 의혹이 있는 그런 시점을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주셔야죠. 이때까지 제대로 사법부의 수능에 오다가 도저히 사법부에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그 사법부에 그 영향을 받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판단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결정을 안 할 사람이 됐습니까? 실제로 사법부의 재판에 가지 않는 것도 피고인 하나의 권리입니다. 이때까지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인 사퇴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에 보면은 실제로 그 발표의 시점을 보게 되면 여당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발견되었다. 그럼 과거에는 추석 연휴 전에 발견돼도 추석 연휴 전에 발표를 잘 하던데 하필이면 바로 전날 꼭 발표를 하죠. 그거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려고 재연장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행위는 그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고 실제로 뭐 2번 연장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재판이 늦어진 이유가 피고인 측에서 그 검찰 제출한 증거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게 되면 그분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진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전부 부인할 게 아니고 옥석을 가려서 몇 명만 만약에 부인했다 그러면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잠깐만요, 좀 얘기 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국제 이슈화를 시키면서 일반 인권 단체를 거치지 않고 변호인들을 선임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어떤 국제적 법적으로 국제 형사 법정이든 글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변호인들도 보니까 예전에 뭐 가다피라든지 아주 국제 형사 분쟁을 좀 해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아마 인권위도 진정하는 걸로 보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어떤 재판을 거부하면서 국제적인 어떤 그 이슈화나 국제적인 재판을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증거 얘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너무 많은 증거를 제출했죠. 만약에 검찰이 일부 옥석을 가려서 증거를 제출했다면 대부분 다 벌써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수십만 쪽 검찰은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 증거를 옥석을 가리지 않고 전체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죠. 그걸 하나하나 따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부인을 통해서 증거를 불러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4번 재판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변호인으로서는 접견 갔다 오고 4번 재판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그 정도면 충분히 수능했죠. 검찰이 오히려 적정하게 증거를 제출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 아닌 어떤 이거는 변호사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자유한국당 대변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논의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뭐 통합 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인데 지금 전해드린 상황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 지금 전혀 들은 바 없고요. 신문 뭐 보도 내용에는 제가 더 추가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직접 지금 이제 오늘 윤리를 소집을 했는데 이 출당 문제가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만약 출당으로 결정이 나면 출당으로 거기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죠. 출당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비록 뭐 국회의원들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개파 이야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입장에서는 개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동안의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섭섭하고 뭐 이런 관계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견들은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이라든지 혹은 뭐 거기에 따라서 심지어 뭐 이런 가능성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대변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시부터 뭐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죠? 홍준표 대표가 직접 윤리를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뭐 출당 조치, 그다음에 서청원 전 대표, 최경환 의원 등에 대한 뭐 권고, 탈당 권고인데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고요.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크게 상황이 변화된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그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손에 잡히듯이 가시적으로 뭐가 나온 것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그 말씀들의 행태들을 보면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뭐 갑자기 뭐 양아치 양박이라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게작대기가 나왔다가 어느 날 뭐 당원권 정지했다가 복당했다가 또 다시 뭐 지금 또 당원 정지 얘기 나오고, 이게 실체가 뭔지 진심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딱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서 예. 그다음에 그 진짜 속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예. 보기 전에는 딱히 뭐 언급할 내용도 없을 정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아까도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보수에 대해서 다시 예. 뭔가를 해보고 싶으면은 예. 옛날에 더불어민주당이 10여 년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복귀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때 스스로 더불어민주당 친노 세력들 패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불행한 일을 겪으면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지금 다시 오늘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예. 패족이라고 안 해도 되고요. 다른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동안 책임 있던 사람들 아이 과감하게 나 이번까지만 하고 그 새로운 그 보수를 위해서 나 정계 은퇴한다고도 할 수 있고 예. 정말 잘못했던 사람들 국민들 앞에 나와서 뭐 삭발까지는 안 해도 정말 저 마음에 우러나는 사과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해보자라는 이런 진정 어린 마음이 좀 보여야 뭐가 국민들이 마음이 움직이겠죠. 예. 지금 노무현 대통령 그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 나오는 거는 저는 눈 돌릴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봐요. 눈 돌릴 수 있는 보수 세력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보수 세력에게 표가 가는 거지 무조건 비판만 한다고 무조건 잘못만 했다고 나 안 변하는 상태에서는 전혀 국민적 지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덧붙일 말씀. 네. 예. 저는 사실은 바른정당에 대해서는 뭐 배신자론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었거든요. 왜 이와 같이 설득력이 없느냐? 가장 뭐 선의적인 바른정당이 모든 보수의 모든 가치는 본인들만 뭐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국민들은 왜 바른정당을 이 지지율이 낮을까요? 본인들이 그 당시에 그 책임의 일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일부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나서서 자기들은 책임 없다. 그래서 그걸 배신자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가 없는 거죠. 지금 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기밖에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면 아예 나가지 않아서 이 당에 있으면서 보수의 계획을 이야기하자. 그랬으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고 국민이 더 찍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승민 대표도 처음에 유승민 대통령 후보 될 때 한국당과의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입장입니까, 이것이? 뭐 덧붙이세요? 뭐 직접적으로 그 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예, 예. 오래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시청자들이 다 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두 분의 모습을 보니까 각 당의 상황을 떠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양당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방을 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분이 뭐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키워드를 좀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워드 보여주시죠. 예. 자, 보수통합 얘기가 조금 잠잠한가 싶었더니 반대쪽이라고 할까요?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으로 좀 이게 좀 시끄럽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지금 각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인조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기 바른정당 아니 국민의당 얘기를 먼저 좀 듣고 다시 또 여기 바른정당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정책연구원이라고요. 저희 그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에서 한국리서치에 이제 그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방향을 정하지 않고요.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게 좋은가? 그다음에 국민의당과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걸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본 거죠. 예. 물어봤는데 시너지 효과가 가장 많이 난 게 결국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기사화되고 언론에 예. 나오게 되면서 국민들이 그래도 제3지대, 제3당, 제3의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뭔가 지지를 보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 제가 잠깐 항목 중에 하나만 저 여론조사를 하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당 내에서 참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겁니까 통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 배경이 또 사실 먼저 궁금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추석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예, 예. 추석 때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어디 있는지 좀 확인해 보자 예. 이런 차원에서 좀 시작했던 알겠습니다. 거고요. 예. 그 항목 중에 다당제에 대한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당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65%가 넘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당제가 뭔지 거의 대부분 양당제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여론조사 중에 다당제에 대한 지지가 65%가 넘는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뭔가 언론에서는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뭐 안철수 대표가 뭐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든지 뭐 또 주호영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의 또 만남이 있었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양당이 좀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는 아니 공론화 과정 없이 왜 함부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또 일부 좀 반대하는 그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1월 초쯤 되면 의원총회도 열고 그래서 실제로 활발한 내부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좀 바른정당도 11월 13일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사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그 노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노선을 주장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최고위나 대표가 되신다면 충분히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지금 생각합니다. 내부 진통이 있는 건 사실이죠. 내부 진통이라고 해도 이제 뭐 의원들 오늘도 뭐 언론에 이제 기사가 그 났는데요. 맞습니까? 이 40 전수조사했는데 40명 중에 30명 전수조사라고 이제 찬성을 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어제 우리 중진 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내 의원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최소한 30명 정도는 찬성하고 5명 정도가 유보고 5명 정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뭐 여론조사 기관처럼 막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의원들끼리의 어떤 그 교감, 소통에서 대체로 찬성, 그러니까 정책연대, 선거연대 그리고 확실하게 가려면 통합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마지막 통합 얘기했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른정당 얘기 듣고 자 민주당 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개혁적인 보수의 길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문호가 열려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 말고 1차적으로는 지방선거 이전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총선 이전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당내는 물론 자유한국당과 같이 통합을 하자는 의견, 그다음에 국민의당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의견 이런 것들이 그 양분돼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런 의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11월 13일 날 전당대회가 있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그 과정에 이런저런 노선화되는 얘기가 있을 거고 당원들의 뜻이 모여지면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정해질지에 대해서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 민주당도 이런 통합 논의에 대해서 그냥 뭐 관망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 당의 이런 연대 모색이랄까요? 움직임에 대해서는. 네, 크게 보면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정당의 지지율들이 어찌 보면 이제 두 당이나 세 당이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위기감이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통합과 이 연대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의 지지와 어떤 성원인데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당끼리 통합을 한다 그러면 정당이라는 기본적으로 이념과 뭐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정치공학적으로 과연 어떻게 합쳤을 때 지지율이 더 나오는가. 마치 무슨 화학 실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결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보다 더한 이합집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이거 하나 남겨보고요. 해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이제 지명이 됐죠. 여야 각 당의 입장, 또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그 국회로 이제 임명 그 헌재 소장 임기와 관련해서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초씩만 듣도록 하죠. 먼저 일단 이 문제는 이 헌법상의 문제가 있다는 건 아시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조만간 헌재 소장을 임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전에 뭐 과거에 동시했다 그래도 법적으로 보면 소장이 된 다음에 재판관이 된 다음에 소장 임명되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절차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먼저 하시죠. 저는 그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 유남석 그 재판관을 지명할 때도 사실은 소장하고 같이 지명해도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마치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뭐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문제다.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구인체제가 됐으면 당연히 소장을 빨리 지명해서 정상화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장 공백기간이 9개월, 10개월 정도 되는데 국회가 법을 안 만들어줘서 못하고 있다. 그건 대통령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예, 뭐 여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감내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예. 헌법은 헌법재판관 현재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현재의 헌법재판관 중에는 코드에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명하고 싶어도 지명할 사람이 없으니 지금 보통 같으면은 유남석 재판관 후보를 같이 지명을 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 같이 지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판관 중에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굳이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은 나중에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시 유남석 후보자를 재판소장으로 지명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그 소장에 관한 임기는 계속해서 좀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더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예. 과거의 전례가 반드시 있습니다. 과거의 박한철 소장이라든지 과거에 분명히 노무현 시절도 마찬가지고 지금 있는 유능한 헌법재판소장 중에 한 명을 선임하면 그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재직했던 기간 외에 나머지 기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하는 그 전례가 반드시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권한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지명하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처럼 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에 대해서는 예. 어떤 이유로건 청와대와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건이라고 보고요. 자꾸 이상한 논리로 국회에 공을 떠넘기지 말고 하루라도 속히 그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후보 소장으로 지명해서 예. 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분 오늘 감사합니다.